애플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질문이 중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대가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전기차 시대가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동차 업종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솔직히 나는 5년, 10년 후에 애플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는 상상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애플에 대한 사랑을 좀 드러내는 대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동차 회사가 5년, 10년 후에 어디에 있을지는 잘 상상이 안 간다. 자기가 최근에 1932년도에 GM의 그 연례보고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연례보고서를 읽으니까 놀랍게도 그 당시에도 이미 헨리 포드가 이제 자동차 대중화를 이끌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도 적자를 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는 정말 이익 내기도 힘들고 제조업이라는 게 사실 보통 힘든 게 아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기본적으로 조금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애플은 좀 브랜드력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두 번째 자동차를 살 거냐 아이폰을 살 거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폰을 살 거다라고 대답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차를 2개 사는 것보다는 아이폰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흐름들. 그래서 생각보다는 애플이 이 강고한 브랜드력을 기반으로 해서 주력 포트폴리오의 위치를 계속 강화해 나갈 거다라는 전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이사님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쭙고 싶은데 애플을 일찍 산 편은 아니잖아요, 버핏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크에 관한 판단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역시 버핏이다라는 평가를 들었지만 반면에 초기에는 또 투자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핏의 테크에 관한 생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버핏 자체가 좀 성장주 그리고 이제 좀 세상이 어떤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대응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투자 판단이 좀 늦었다는 거는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필수 소비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빌 게이츠가 기술주의 PER이 높아야 되느냐 낮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기자가 했대요. 근데 당연히 우리는 기술주의 PER은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기술주의 PER은 사실 낮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기업이 사실 5년, 10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사실상 알 수 없고 경쟁자가 무섭게 추격을 해오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불확실성이 있는 인더스트리는 낮은 PER을 받는 게 맞다. 그래서 자기는 에어컨 회사가 기술주보다 높은 PER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빌 게이츠가 했었어요. 근데 아마 버핏이 똑같은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생각이 사실은 맞았느냐 틀렸느냐는 모르겠지만 확실해졌을 때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해졌다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 기업이 없어지지 않을 기업이다. 영구화되고 있다. 그리고 브랜드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헤게모니를 구축했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때 들어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늦었지만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할 때 포트폴리오에 거의 한 4, 5%에 해당되는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강력한 지분 구축을 해서 들고 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투자법도 나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빨리 사실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들어가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량을 투자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버핏은 나중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충분한 수량을 투자를 해서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라는 점이 좀 독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애플 얘기를 여쭤본 게 이번에 말한 전기차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전기차라는 것들도요. 사실 저도 요새 이제 공부하다가 안 거지만은 전기차가 지금 나타난 건 절대 아니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헨리 포드가 내연기관 엔진을 발명했을 때 그 당시도 이미 전기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기차가 사실 100년 전부터 있었지만은 대중화가 되지 않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명멸을 했던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제 전기차는 없어지지 않는 카테고리가 됐겠지만 내년도에 지금
미국은 대선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공화당이 만약에 정권을 가져가게 되면 이런 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는 거고,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이 이런 친환경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이 사실 없었다면 이 정도까지 커지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빨리 커지지는 못했을 거거든요. 사실 IRA라는 것들도 우리나라가 이제 2차 전지 관련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사실상 실적을 까보면 이 IRA의 보조금 덕을 굉장히 많이 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중에 또 관심이 가고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이번에 일본 무역 상사에 관한 투자였습니다. 일본 하면 뭐 고령화의 상징이고 일본에다 이렇게 투자하나 많은 의구심들도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죠? 네. 근데 요번에 사실은 그 종합상사에 대해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제대로 나오진 않았고, 사실상 이미 한 달 전쯤 일본에 방문을 했었어요. 네. 네. 그때 이제 CNBC랑 인터뷰를 하면서 왜 종합상사를 샀냐 그렇게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얘기를 한 게 이번에도 뭐 잠깐 언급이 좀 나오긴 했었지만은 일단 지금 자원을 확보하려는 지금 국가 간 경쟁이 상당히 좀 강하고, 그리고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본 종합상사는 일본의 내수 경제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이제 해외에 사실은 자원, 광구, 유전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해외 자원 개발에 좀 포지셔닝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일본 종합상사를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벅셔 해서웨이가 계속 일본에서 엔화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엔화 채권을 발행했다라는 거는 엔화를 빌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금리를 하나도 안 올리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엔화 채권을 발행하면 1%에 지금 돈을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1%의 엔화를 빌려서 지금 일본 종합상사는 유명한 배당주기 때문에 뭐 3, 4% 배당을 주는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아비트러지, 그러니까 차익거래 형태도 가능한 거거든요. 뭐 일본 종합상사는 PER이 뭐 한 대여섯 배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싸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버크셔 해서웨이와 종합상사가 되게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아시겠지만 지주회사잖아요. 네. 밑에 이제 보험사도 갖고 있고 철도회사도 갖고 있고 투자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지주회사의 형태이고, 예, 배당을 받아서 자기가 잘 될 거라고 하는 산업에다가 자본을 새로 뿌려주는, 좀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본 종합상사도 비슷한 구조거든요. 계열 회사들이 있고 계열 유전들이 있고 계열 인더스트리들이 있는데 배당을 받아서 적절하게 자본을 배치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벅셔 해서웨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일본 종합상사를 좋아한다. 근데 요번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온 게, 아시겠지만 TSMC를 팔았거든요. 네. TSMC 산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팔아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크게 보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게, 일어날 수 있는 일과 그리고 예,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 사이를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일어날 확률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중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 아마 이제 중국이 정말 대만 침공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오는데, 가능성이 낮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 포트폴리오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대비한다. 그래서 대만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나는 일본에 투자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멍거가 얘기하기로는 사실 미중 갈등은 정말 어리석고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은 하고, 근데 이제 나는 버핏보다는 그래도 좀 현명한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한 거는 대만 TSMC를 팔고 일본으로 건너간 약간 그런 형태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미중 갈등 얘기를 마침 해주셨으니까 그 워렌 버핏 찰리모 잠깐 짧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중 갈등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갖고 있나요? 혹시?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뭐 자세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미중이 갈등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리석은 짓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리석은 짓인데 이게 그 죄수의 딜레마 아시죠? 약간 죄수의 딜레마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게 서로 이것이 멍청한 짓인 걸 알지만은 이해관계상 어떻게 보면 그 최적 그 합의점이 만나는 곳이 의외로 갈등 상황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죄수의 딜레마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미중은 화해하기보다는 계속 싸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포트폴리오에 좀 더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기업들도 뭐 저희가 아까 잠깐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렸는데요. 유난히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저희가 보면 이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표인데 중간에 보면 쉐브론도 있고요. 쉐브론 몇 년 동안 정말 공격적으로 늘려왔고 옥시덴탈도 최근에 많이 늘었고요.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최근에는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워렌 버핏은요. 생각보다 화석연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사실 몇 년 동안에는요. 이런 쉐브론이나 옥시덴탈 같은 기업들은 전혀 손을 안 댔었거든요. 네.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정말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을 정도. 근데 지금은 이제 한 11% 넘는 지금 에너지 포트폴리오 지금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하루에 전 세계에서 이제 사용하는 석유의 총량이 한 1,100만 배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루만 석유 없이 한번 살아봐라. 어떻게 되나. 굉장히 지옥 같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발굴도 하고 개발도 하고 보급도 하는데 이거는 보조적인 형태이고 메인 에너지원은 사실상 화석연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나도 친환경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장이 경도되어 있다 보니까 화석연료의 중요성을 생각보다 간과하고 있다. 경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아까도 제가 사람들이 멍청한 짓을 할 때 같이 투자하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 나는 그러면 에너지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늘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작년에 이제 러우 전쟁 있었고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 전쟁 통해 사실 이 화석연료가 더 부각받을 걸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유가는 좀 빠졌긴 했지만은 지금 현재 에너지 기업들은 배당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주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쭉 훑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일단은 버핏은 의외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배당을 안 합니다. 정말 배당주를 좋아하거든요, 버핏은. 왜냐하면 이 현금 흐름을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현금을 돌려줘. 라는 기조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는 정작 배당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배당을 왜 안 주냐, 너는 배당주를 좋아하면서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차피 배당 줘봤자 내가 그걸 가지고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참 욕심쟁이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배당주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를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압도적인 경쟁력이라는 게 제가 아까 브랜드력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에너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싫으면 사실은 말을 들어야 되는 측면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소비재 기업들을 정말 많이 갖고 있는데 브랜드력이 있는 이 브랜드력이 있는 거는 똑같은 초콜릿이라도 허쉬 거를 더 사게 되는 경향이 있고 똑같은 콜라라도 버핏은 펩시보다는 코카콜라를 좋아할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코카콜라를 갖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브랜드력이 있는 회사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 버핏의 전체 자산 중에 거의 90%가 60세 이후에 만들어진 자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50세까지도 부자였는데 정말 부자가 된 거는 사실 이제 환갑이 넘어서긴 네. 했는데 그 이유가 그 워렌 버핏 전기를 보면요. 스노우볼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스노우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전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현금 흐름을 받아서 그것들을 굴리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그것이 커지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게 버핏식 투자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을 받아서 좀 배당을 많이 받는 그런 투자를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위기 관리나 이런 워렌 버핏의 약간 보수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올해 더 유효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세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일단 출장을 가면서 벅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도 중요하긴 하지만 현지의 좀 시각 같은 거를 들어보려고 제가 컨퍼런스 콜을 3건을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건은 뉴욕에 있는 한국인이랑 해보고 그리고 한 건은 지금 이제 캐나다에 있는 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랑 했는데 뉴욕에 있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한국 제도권에서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다가 지금 미국에 가서 실제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인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사실 워렌 버핏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잃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번에 2배가 올라요. 그래서 따블을 먹어요. 그럼 너무 좋죠. 근데 따블을 먹었다가 사실상 기술주나 내지는 성장주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올해는 2배 올랐는데 다음에 50%가 까여요. 그러면 사실 50%가 까인 것들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또 2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원금을 보존하게 되면 사실상 매년 20%만 수익을 올려도 그것이 복리로서 굉장히 무한정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잃지 않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노우볼, 이 복리의 법칙이 작동하는 가장 사실은 기초인데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조금 덜 먹더라도 잃지 않겠다. 그러면 다시 기회는 오는 거고 그래서 내 원금이 손실되는 상황만큼은 내가 피하겠다. 이게 이제 버핏식 투자인데 우리가 사실 투자 1, 2년 하고 접을 거 아니잖아요. 평생 사실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버핏식 투자가 저희한테는 상당히 좀 울림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